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거의 신일고등 8차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요. 그래서 뭐 프리윈터, 윈터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설명이에요. 오늘 원래 이제 그 법정 공휴일이 안 됐으면 2월에 마무리 지었는데 법정 공휴일이 생겨서 끝까지 마무리 못 지은 학부모님들께 이 정보를 또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사회도 이번에 신일고 사회도 개설하고 그랬기 때문에 신일고 사회까지 오늘 안내드리고자 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우선 학원 홍보 조금 진행하고요. 과목별로 안내 영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작년에 SBS 비즈 고수열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수학 고수로 출연을 하였는데요. 오늘 설명회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자신감입니다. 실은 제가 작년까지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머니 맡겨주시면 무조건 저희가 성적 잘 받게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그러고도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거로 봐주시면 되고, 하지만 올해 제가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근거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10일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헤럴드 경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상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오늘 총 11개 학교를 제가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11개로 학교별 전문성을 띈다는 게 첫 번째고 신문기사에 났는데 그대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사회적으로 공헌을 좀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시절에 자영업자 학부모님들 수강료 지원, 그리고 성북구청과 함께 지금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 그리고 학원 자체적으로 한부모 가정 이제 수강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활동에 힘입어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어제 살펴보니 저희가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거의 8, 9천만 원 정도 수강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수업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입시 실적입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의학학 7명에 스카이 19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의치학이랑 스카이를 각각 10명, 17명 배출해야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작년에 의학학에서 의대가 몇 명인지 물어보셔가지고 올해는 아이 의대 6명을 정확하게 이렇게 학교를 적어서 어머님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 연대를 포함한 총 6개 의대를 합격을 시켰고요. 저희 학원도 서울대랑 연대를 동시에 배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카이 카이스트 포항공대 포함인데 이 카이스트 학생은 신일고 학생인데 3학년이 아닙니다. 2학년인데 조기 졸업해서 카이스트에 합격을 해서 이번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자신감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 자신감의 일부분이 이겁니다. 어머님들 혹시 첫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 가르치는 어머님들, 이제 키운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 학원은 고3 수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학원들이 고1 수업이 100명이면 고3 수업은 한 10명만 가르치고 고1 수업의 수업이 50개면 고3 수업은 몇 개 안 돼요.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 고3까지 이렇게 마무리 시켰다는 건 실은 저희 학원이 유일할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고2가 고3보다 인원이 많고 고3이 고2보다 인원이 많은 점점 증가하는 학원입니다. 이게 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왜? 과연 애들이 우리가 못 가르쳤으면 늘어날까? 아니면 다른 학원처럼 줄어들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결과만 봐도 우리의 자신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되게 조금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학년, 2학년 내신 결과인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이제 신일고만 따로 정리를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신일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출해서 말씀드리긴 힘들고 저도 이제 제 수업 설명하면서 신일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수업별, 이제 학교별 설명을 드리면서 내신별, 이제 과목별 그리고 수업을 드리면서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 바는 수학 고1 심화반이고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모든 학교 통합반입니다. 근데 저희 학원이 모든 학교 통합반이 수학이 보통 레벨이 4개거든요. 모든 학교 최상위권 통합반, 그 다음에 학교별반. 근데 저희가 이번에 신일고를 학교별 레벨 2개로 찢었어요. 최상위권 통합반,
신일고반, 신일곤 그 밑에 레벨반, 그리고 최하위권 통합반, 그리고 아예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 대상으로 개설한 소수정예반, 무려 신일고를 위해서 5개 레벨을 구분해서 수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체 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 수업을 이제 안내해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자신감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맡겨주시면 모든 과목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학생이 이끌겠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건데, 우선 제 것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학교들 보이죠? 신일고가 벌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 2021년도에 수학 전교 1등을 배출하였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죠. 2학년이 정말 많습니다. 2학년이 정말 많은 일을 조금 이따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외대부고 친구가 있죠. 이 친구는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주말이나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방학 때 저랑 수업해서 결국 문과 친구인데 이과 친구를 넘어서서 2학년 때 수학 1등을 하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 과목 내신이 용인외대부고 문과에서 2등을 했어요. 그 2등을 해서 대치동, 목동 친구들 다 제치고 서울대 경제학부로 현역으로 합격한 친구입니다. 이건 다음 연도고요. 개성고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일고, 영흥고도 보시면 알겠지만 개성고는 제가 이때부터 이미 고1에 전체 애들의 70%를 배출하였는데, 그 다음 연도 보면 이제 신일고도 전체 인원수의 33분의 2를 배출하였고요. 영흥고 2학년도 50%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개성신일 영훈선덕 외대부고 수학 전교 1등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외대부고 친구는 아까 그 외대부고 친구의 후배고요. 후배고 그 선배를 따라서 똑같이 서울대 경제를 현역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선덕 외대부고 이런 친구들도 상위권 친구들을 꾸준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2학년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연도에 드디어 1학년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전교 1등 6명 배출. 신일은 빠지지도 않네요. 개성신일, 창원, 영훈, 성신, 고대 여기까지 1학기 때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2학기 때 솔세메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6명은 실은 중간고사 전교 1등이나 기말고사 전교 1등이 아니고요. 제가 보통 이제 전교 1등 적으면 시험 4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전교 1등하면 보통 적는데요. 이 6개 학교는 중간 플러스 기말입니다. 중간 플러스 기말 합산 전교 1등한 친구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신일 1학년도 1등급의 50% 이상을 제가 배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잘하는 애들이 와서 결과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데, 실은 저희가 개성고 이때 당시, 지금 얘들이 예비 고3이거든요. 예비 고3인데 개성고 1학년 그때 첫 번째 시험에서 5등급이었던 친구, 그리고 신일고 1학년 5등급이었던 친구 2명 이름을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이땡땡 한 명이랑 개성고는 서땡땡, 그리고 신일고 한 명들은 성이 특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찾아주시면 제가 이름 알려드릴 텐데, 이 3명이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교 150등에서 200등 사이였는데 저랑 꾸준히 공부해서 1학년 마지막 시험에 셋 다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2학년 와서도 계속 1등급 근처를, 대부분 1등급이고 2등급 한두 번 받고 계속 높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에 고3 자체 재정 모의고사를 해서 80명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친구들 중에 30명이 신일고입니다. 거의 30명이 신일고고요. 다 대학 거의 다 잘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성과입니다. 개성고는 안 그래도 대부분의 1등급이 저랑 하는데 작년에는 트리플 크라운, 고1, 고2, 고3, 고등학교 1학년 전교 1등, 고등학교 2학년 전교 1등 2명 동점자,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전교 1등과 학통 전교 1등 5명을 전부 다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 과목 전교 1등을 배출하였고, 만점을 그렇게 받기 힘들다는 개성고 시험을 지속적으로 만점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일고도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1등이 한 명이었는데 1년 뒤에 9명으로 9배로 늘었고요. 그리고 개성고 신일고 2학년 애들은 제가 가르친 애들끼리 전교 1등 돌아가면서 합니다. 개성고는 2학년 올해 작년이죠. 작년 2학년 시험 4번 다 제가 가르친 애들 4명이서 돌아가면서 했고요. 신일고는 시험 4번 중에 3번을 제가 가르친 애들이 돌아가면서 전교 1등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개성, 영훈, 성신, 용문, 창동, 솔샘, 석관 전교 1등 달성했고요. 아깝게 신일고가 없는데
신일고 정규 2등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2등급이었거든요. 2등급이었던데 마지막 시험에서 정규 2등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제가 통합반 수업인데 최상위권 통합반 수업은 학교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솔생고 1학년을 들고 왔는데요. 이 친구가 학교 시험이 1등급 컷이 59점인 시험에서 95점을 받았는데 그렇다 해도 다른 학교는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친구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예비 고2 애들 중에서 수학을 제일 잘합니다. 왜? 1년 내내 모의고사 4번을 합쳐서 1개 틀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제일 잘하니까 최상위권은 이렇게 학교별로 경쟁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영혼, 성신용혼 이 전교 1등 했던 애들이요. 이 친구를 보면서 경쟁심을 불태워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많은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3개월 전에 마지막 기말고사 제 성과인데요. 예비 고3 그때 고등학교 2학년 83명 가르쳤고 47명이 1등급 개정 후 5등급제로 따지면 거의 2~3명 빼고 다 1등급입니다. 그리고 예비 고2 57명 중에 24명 1등급을 뽑았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이 많이 늘고 여기는 1등급 비율이 50%가 안 되는데 여기는 1등급 비율이 50%가 됩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예비 고3 애들을 2년 전에 지금 똑같은 3월 첫 주에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저번 시험에서 83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고3에서 미적분이 70명, 확통이 40~50명 정도라서 110명에서 120명 정도를 지금 이번 주에 개강이 되어 있거든요. 즉 10명으로 시작해서 애들이 100명까지 늘어요. 얘들은 15명으로 시작해서 57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60명이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늘까요? 딴 학원들이 100명에서 고2 가면 인원 주고 고3 가면 인원 주고 걔들 다 어디 갔을 거예요? 전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러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수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 수업도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그래서 인원을 느는 걸 보면 아 우리가 잘 가르치는구나. 다른 학원에서도 잘 가르치신 분이 계시겠지만 결과만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 경력, 실력 이런 거 모르더라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표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이 점점 힘들어지지만 우리 학원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학년은 매년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지만 항상 매년 이렇게 학년이 늘어날수록 인원이 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10명으로 시작했고 15명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고1은 30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늘었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30명 중 10명 이상이 제가 가르쳤던 애들 동생입니다. 다 만족스러워 하셔서 동생들 다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 자신감이라는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수업은 왜 애들이 이렇게 실력이 있느냐를 본다면 뭐 뛰어난 각이령, 개념정 이런 건 학생들이 하는 얘기고요. 실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철저한 내신 대비 및 기출분석 학교별 자유. 제가 신일고 수학을 담당하는 우재필 선생님과 매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데 저희가 이 동네에서 오래 가르쳤거든요. 오래 가르쳐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를 뽑았는데 숫자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학생이 선생님 개꿀 어제 풀었던 거 숫자도 똑같이 나와서 1초 만에 넘어갔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정확도가 높고 저희가 기출을 적중을 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완벽한 심화 커리큘럼.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꼭 오전 또는 점심시간에 그날 수업 5시간에 대한 모든 타임테이블을 10분 단위로 다 만들고 옵니다.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와서 학생들이 4시간 수업 됐는 데에 대한 4시간의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완벽한 심화 커리큘럼은 자, 어머님 잘 보세요. 제가 고3이 지금 80명 근데 이제 110명 미적분 2과목, 한 과목에 110명을 못 넣으니까 2과목에 확통 한 과목 2학년 2반, 1학년 2반, 수능 대비 반, 모의고사 반 하면 이걸 일주일에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시간표를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예를 들면 이번 1학년이 화요일 수업이 있는데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이랑 똑같은 날에 고3 미적분이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3시간이 겹치네요?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걸까요? 자, 제가
4시간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 보통 30분입니다. 1시간 쉬고 10분 쉬고 1시간 쉬고 10분 쉬고 뭐 거의 모든 과목이 그런 식이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듣는 시간은 3시간 반인데 제가 이거 3시간 반을 샅샅이 모든 단원에 대해서 다 구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그날 숙제 검사 출석 체크 그리고 제가 진도를 나가면 예제를 풀어주잖아요. 예제를 풀어주면 유제를 학생들이 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게 10분에서 20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오답 정리하라 그러면 집에 가서 오답 정리 안 하거든요. 오답 노트 만드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제가 지금 심화반이라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답 정리할 시간을 10분에서 20분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걸 뺐더니 실제 제가 판서 수업을 하는 시간이 정말 적은 날은 테스트 같은 거 보는 날은 좀 적어요. 2시간. 많은 날은 3시간 정도 됩니다. 평균 2시간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 수업을 5시간에 놓고 이걸 2시간 반, 2시간 반을 완전히 10분 단위로 테이블을 세워서 타임 테이블을 세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이 4시간 효과를 모두 볼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그래도 학생들한테 시간을 좀 더 줘서 수업을 해보려고 4시간을 풀로 수업해본 적이 있는데 효과가 더 안 좋아요. 왜냐? 심화반이라서 정리할 시간을 안 주면 학생들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화반에서 가장 제가 수업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은 평균 2시간 반이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관리입니다. 제가 지금 250명, 3월 기준으로 250명 수업하고 있는데요. 250명 중에서 250명의 학부모 단톡, 뭐 학생 단톡 이게 포함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학생 1명, 학부모 1명, 그리고 제 거지 포함해서 3명이 들어간 단톡방이 250개가 다 있습니다. 다 따로 관리해요. 다 따로 관리하고 첫 수업 전에 상담자 다 드리고요. 작년에 내신할 때 200명인데 200명 시험 끝나고 상담자는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모든 작년에 200명 얼굴, 이름, 특징, 못하는 거,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은 아직 수업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만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잘 케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 다 같이 있는 단톡방이면 부끄러워서 질문을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거죠. 아, 나는 모르는데 쟤는 알 것 같아.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카톡방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좀 편하게 주거든요. 그럼 거기다 제가 중요한 문제를 수업 시간에 하고 학생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문제나 또는 한두 명 모르고 나머지 알 것 같은 문제는 수업 끝나고 새벽 1시까지 영상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는 5시부터 1시까지 수업 8시간을 2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항상 수업 끝나고 저를 이용해서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잘 가르치는 건 당연하죠.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 250명을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설명인데 마지막 설명에 오면 좋은 게 있어요. 의외로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앞에 설명하면 이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거 얘기해 드릴 걸. 근데 이제는 마지막 설명이라고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께서 이건 이제 저번 설명에 없던 내용입니다. 중간고사 어떻게 나오나요? 5등급제인데 5등급제죠? 똑같이 나옵니다. 작년이랑. 왜? 아직 선생님들도 표본이 없거든요. 선생님들도 표본이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까지는 똑같이 하고 기말에서 조율하실 거예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 2등급 사이가 매우 치열하다. 근데 이거 학생들이 5등급제 된다고 좀 만만하게 보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매년 하거든요. 9년 전부터 했어요. 어머님들, 하위권은 작년이랑 비슷한데 상위권은 작년에 비해 더 치열하다. 근데 9년 내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9년 내내 계속 치열했습니다. 10년 전에 3등급인 학생 지금 오면 3등급 못 받습니다. 4등급 아니고 5등급입니다. 그 정도로 상위권으로 점점 치열한 이유가 뭐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교육열이 올랐습니다. 교육열이 굉장히 올랐어요. 학구열도 올랐고요. 의대 열풍, 재수생 열풍 왜 있는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만큼 교육열이 올라서인데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유치원 20년 전에 제 기억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교육열을 대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구열이 상위권이 올라갑니다. 안 시키는 애들은 그대로 있고요. 두 번째, 온라인 시장의 확대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님도 교육열이 높고 학생도 학구열이 높아요. 근데
지역적인 차이. 정말 지방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학원을 통틀어도 이 학생보다 수학 잘하는 쌤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이, 금전적인 부담. 왜냐면 어쨌든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비싸잖아요. 그런 그 외의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실은 교육열이 높고 학교열이 높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교육을 못 받은 거죠. 퀄리티 있는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LEI, 초등, 중등, 엠베스트 등등 정말 많은 인강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구열이 높고 교육열이 높으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 이젠 대치동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빡쳐졌는데 어머님들 오해하실 만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개정전으로 얘기해 볼게요. 개정전에 신일고 1등급이 14명이라고 쳐보겠습니다. 14명이면요, 어머님. 본인이 수학 실력으로 따졌을 때 전교 7등이라고 치겠습니다. 절반이죠. 전교 7등이면 3년 내내 1등급 못 받습니다. 왜? 치열해졌기 때문에 전교 7등도 아니라 한 6등입니다. 6등이랑 2등급 1등이랑 한 문제 차이 납니다. 작년에 개성고 기말은 어느 정도 웃겼냐면 1등급 2등급 차이가 0.3점 났어요. 0.3점이었나? 어쨌든 1점도 안 났습니다. 그 정도로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를 해도 컨디션 난조가 있어도 한 문제 더 틀려도 1등급 하려면 수학 실력이 전교 6등 안에 들어야 돼요. 1등급 끝이 14명이었으면. 근데 전교 6등으로도 안 됩니다. 왜? 나중에 고3 되면 선택 미적분이 생기고 미적은 1등급 컷이 더 줄어들거든요. 미적분 1등급이 보통 8명 정도 되는데 8명에서 10명 정도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등급 유지하려면 실력이 절반이라고 따지면 수학 실력이 전교 4등 아니면 5등이에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 수학 1등급을 3년 내내 유지하려면 수학 실력으로 전교 5등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개정 후는 말씀드렸습니다. 개정 후는 그럼 개정 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개정 전 1등급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전교 10등 정도 실력은 되어야 전교 10등 정도 실력은 되어야 3년 내내 문제없이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할 수 있다. 실수하더라도 운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안심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핵심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3년 내내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요것만 듣고 가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멘탈적인 부분입니다. 자, 중간고사 첫 시험 수학은요 하위권 애들이 좀 잘 봐요. 왜냐면 중3이랑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방학 내내 공부했기 때문에 하위권이 좀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상위권은 첫 시험이라는 긴장감 때문에 좀 내려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폭이 좁아지죠. 아까 전에 상위권 폭이 좁아졌다 했잖아요. 근데 더 좁아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시험의 특징, 본인 수학 실력대로 등수가 안 나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4등급 애가 2개 찍으면 1등급이고요. 1등급 애가 시간 긴장 때문에 실수 2개 하면 4등급인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중요하죠?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고사 결과에 1위 하면 안 돼요. 그게 본인 수학 실력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4등급을 받아도 1등급을 받아도 1등급을 받는데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 4등급 되는 거고요. 4등급 했는데 본인 실력 실수했는데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하면 또 4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멘탈 관리를 또 집중적으로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노하우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가 중요한데 기말고사가 어떻게 잘 보느냐? 3년 내내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하면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옵니다. 전 과목입니다. 수학이지만 왜 수학인데 전 과목이냐? 자, 5월이랑 10월이 중요합니다. 자, 5월에 대부분 학교의 중간고사가 어린이날 전에 끝나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안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끝나면 애들이 놀죠. 놀고 어린이날까지 놀아요. 어린이날에 놀러 다녀요. 본인 어린이들 아니면서 놀러 다녀요. 자, 그런데 3일 있으면 어버이날이에요.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놀러 갑니다. 자, 일주일 뒤에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요, 보통. 모든 학교는 안 그렇겠지만. 자, 카네이션 축하해주러 놀러 가요.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봄소풍과 수학여행 등이 있죠. 자, 그리고 평소 때는 불교를 믿지도 않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6월이 됩니다.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전교생이 80%가 똑같이 망해요. 네, 똑같이 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80%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6월이 되죠. 그러면
눈앞에 닥쳐져. 근데 수학이 어려워요. 원의 방정식 이런 게 있습니다. 대비 기간이 6개월 동안 한 것도 아니고 짧아요. 단기로 쳐야 되는데 문제는 암기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에 수학 비중을 줄이고 암기 과목에 투자를 좀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한국사는 삼국시대 공부 안 해도 조선시대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수학은 1차 방정식 모르면 2차 방정식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맨날 2학년, 3학년 가면 기초 부족하다고 하는 애들 여기서 80%인 거예요. 기초 부족하다.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2, 고3 되면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미 날아간 거야. 아니면 숙포자가 되거나.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입니다. 다 그런 식이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20%로 만들어 드릴게요. 7월 첫 주에 수학시험을 치거든요. 수학시험을 6월 15일에 친다고 생각하세요. 6월 15일에 친다고 생각을 하고 수학시험이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정확히 끝나면 중간고사 끝나고 6월 15일에 수학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5월에 수학 공부 빡시게 하고 6월 15일에 수학 안정화 찾으면서 수학은 값만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 비중을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 과목이 다 오릅니다.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거 5월, 10월, 5월, 10월, 5월 5번만 반복하세요. 무조건 대학 수시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노하우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데요. 문제를 평소 때 잘 푸는데 시험 못 푸는 친구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 잘 푼다. 그냥 푼다. 10줄로 푼다. 근데 잘 푼다. 2줄로 푼다. 어떤 차이가 있죠? 교과서처럼 풀면 틀릴, 계산 실수할 부분이 10번이라 이거예요. 근데 2줄로 풀면은 계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2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푸는 게 아니고요. 급하게 푸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풀이 방법이 다른 겁니다. 아예 근본적인 풀이 방법이 다른 거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어머님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자신감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그게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공개 수업을 해서 저희 유튜브에 공개 강의를 올렸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데스크에 연락 주시면 건우 원장님 공개 강의랑 공개 자료 달라면 보내주실 거예요. 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 공개 강의 보면 이 수업을 무조건 들을 겁니다. 자신감이에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수업이고요. 다른 학원에서 따라할 수 없어요. 따라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 수업이 0.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과목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시간 되는 쌤들은 다 하셨어요. 공개 강의. 다 자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수업 들으면 내 수업 들을 거야. 이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매년 학생 수가 늘고 신일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게 소수로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랑 우재필 팀장님에서 수학 신일고 보면 50명 돼요. 3학년이면 결국 50명 됩니다. 5명으로 시작해도 50명이고 10명으로 시작해도 50명이에요. 결국 늡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제 수업은 수학 실력 업그레이드를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교과서처럼 푸는 것보다. 그리고 어머님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시간 싸움이다.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연습도 실전처럼 하라. 근데 하나 더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연습을 실전처럼을 아무리 해도 실전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연습을 실전처럼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제 학교 시험보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연습을 해야 돼요. 너무 높이면 시험이 너무 달라지니까 적당히 높여서 시험을 반복하면은 실은 학교 시험에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또 추가 노하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수업의 계획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숙제입니다. 숙제 잘해와야 됩니다. 왜? 어려운 수업이기 때문에 숙제 하나도 안 해오면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문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맡기게 됩니다. 수업의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꼭 풀고 오시기 바라고요. 제 수업은 현재 화요일 플러스 주말 수업이 아니고요. 화요일 주 1회 고쟁이 블랙라벨 수업만 등록해도 괜찮고요. 주말 주 1회 자이스토리랑 심화 자체 교재 수업만 등록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2개를 다 등록해도 괜찮고요. 저희 우재필 팀장님, 김정석 선생님이 하시는 주 2회 수학 수업 듣고 제 1회 수업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 3회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넘쳐나죠? 중학교 선생님을 벗어나기 싫어요. 내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다른 학원으로 갈 거예요. 그 학원 듣고 제 거 수업 한번 들으라고 하세요. 결국 이쪽으로 옵니다. 10명에서 시작해서 100명으로 끝나잖아요. 결국 이쪽으로 올 거예요. 제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모르시면 공개 강의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청강도 되거든요. 청강 듣고 레벨이 너무 안 맞다. 못 따라오겠다. 어렵다. 싫다. 안 맞다. 쌤이 안 맞다. 선생님 얼굴이 못생겼다. 이러면 첫 수강료 안 받습니다. 청강 수강료 안 받고요. 근데 마음에 들으면 청강한 거부터 수강료 계산해서 저희가 받거든요. 그것도 자신감의 하나로 봐주시면 되고 제가 모든 과목을 푸시하는 이유가
저희하고 모든 쌤이 저를 계속 따라오세요. 제가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계속 열심히 발전하면서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하고는 특징인데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완전 같거든요. 이번 주는 토요일, 다음 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화요일 수업도 지금 주 1회지만 4월부터 금요일로 분반하거나 분반할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많아서. 결국 나중에 이 친구들도 100명으로 늘 거니까요. 2학기 때 고3 내신이 끝나면 수요일도 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앞에 두 개가 화요일 교재, 요 자릿소리랑 자체 교재가 주말 교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 학원 홍보와 제 심화 수업에 대한 그 안내를 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물론 질문은 꼭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편하게 학원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원장님 또는 우재필 팀장님, 수학과 팀장님 또는 김정석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들 상담 또는 저희 상담 실장님 상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우재필 선생님께 바톤을 넘기기 전에 한 번만 요약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제 자식이 있지만 이제 뭐 2살이지만 제가 있으면 저희 학원 보내요. 제가 이제 신일고 1학년 들어가는 있으면 무조건 전과목 우리 학원 다 보냅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우리 학원이 제가 자신감을 가집니다. 저희 작년까지 9년 동안 설명이 다 뒤져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입니다. 그만큼 저도 저희 학원 쌤들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표자 그 신일고 매년 전문 수학반을 담당해 주시는 우재필 선생님 모시고 신일고 수업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엠콕학원 우재필 선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신일고 지금 수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제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신일고 수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신일고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레벨반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 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엠콕학원에서 네, 마이크가 저기 네네. 있어서.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엠콕학원에서 지금 현재 고등부 지금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사실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미리탐구학원에서 한 약 3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 20년, 그리고 21년 5월까지 일했는데요. 사실 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게 그래도 학생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20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20년에 갑자기 저희 좀 괜찮아지면 올게요 라고 했는데 괜찮아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에 사실 저도 이제 이직을 생각하면서 사실 저희 조카를 좀 여기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왔다가 여기서 수학 선생님이 필요했어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저도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 5월부터 해가지고요. 저도 벌써 지금 만 4년째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 22년도가 저희가 학교별반을 지금 수학도 시작한 해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사실 이제 원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메인 학교 들어간다고 하기가 조금 욕심부린다는 것 같아서 사실 신일고를 안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요 학교가 아닌 학교들을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가 학교별 했을 때 22년도가 가장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개성도 그랬었고 신일도 그랬었고 그래서 23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신일고를 맡겠다. 그래서 신일고하고 개성고를 맡아서 신일고하고 용문고를 맡았었고요. 신일고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년도가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4명 가지고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4명에서 시작을 해서 뭐 한 반짝 우리 1명 두고 수업하고 3명 두고 수업하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작년에 사실 최대 맥시멈 갔을 때는 한 35명까지 가더라고요. 신일고 2학년 애들이. 고맙게도 그 아이들이 정말 많이 실력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반에서 1등급부터 사실 5등급까지 다 있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중간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3등급 이상을 맞게 하자, 효율적으로 맞게 하자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심화 수업에 대한 좀 니즈가 필요한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10명 넘게가 원장님 반으로 사실 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반을 조금 만들게 됐다라는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일단 신일고 수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험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어렵고 문항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서술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문항 정도에서 객관식 20문제에 서술형이 4문제. 심지어 되게 심각했을 때는요, 도형의 방정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문제가 1점짜리로 해가지고요 6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구해라 뭐 구해라, 기본 문제가 1점짜리로 해서 6문제였거든요. 그때는 정말 따지고 보면 세세한 문제까지 따지면 30문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시험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다행히도 2021년도부터죠. 21년도부터 해서 서술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없이 그냥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냈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서술형 평가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일단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과 대단원 문제로 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에서 대비하는 거에서는 웬만해선 100점은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4년도 같은 경우에 부교재가 있었습니다. 부교재가 있었던 해는 22년도하고 24년도에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사실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 부교재가 쌤 B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들을 여러 풀어보면 확실히 22년도에 시험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해서 다시 부교재가 없어졌었고 24년도에도 사실 부교재가 있었지만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학기에 개념 유형 플러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 보고 그냥 개념 유형 플러스 풀지 말고 차라리 내신 대비 교재하고 마필 시너지를 더 반복적으로 풀라고 했어요. 이유는 개념 유형 플러스 같은 경우에 문항수가 많은데 어려운 문항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시중 교재의 쌤 B보다도 더 쉬운 문제들이 그냥 문항수만 많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왔지만 그 문제들은 충분히 시너지라든지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풀게 했었고요. 2학기도 마찬가지로 올림퍼스였는데요. 올림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들 몇 개만 조금 풀어보라고 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반복 학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1번부터 12번, 그 다음에 단답형 1번, 2번은 부교재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유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다 맞고 간다는 전략으로 갔어야 됐고요. 이게 보통 50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맞으면 보통은 한 4등급, 5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13번부터 해서 20번까지가 준킬러 문항들 그리고 킬러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문제들이었고요. 확실히 지금 준킬러 문항이 24년도부터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 문항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20번, 그리고 단답형 3번,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우면 이제 객관식 18번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4문항 정도가 이렇게 해서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등급 컷이 그래서 이 4문제 중에서 틀린 것들, 그래서 보통 80 중반 혹은 80 초반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4문제 중에서 한 문제 더 맞춘 학생들이 1등급을 맞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계단식 분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어차피 100점 맞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더 그냥 4문제 정도는 버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추자는 전략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1등급 이렇게 해서 이 아닌 3등급 이상이 목표였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4문제를 버리고 풀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2학기 기말 등급 컷이고요. 저희 반에 81.6점이 3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1등급 나오나 라고 했더니
81.9점, 81.2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많이 붙어 있었어요. 신일고 같은 경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선행을 내가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좌우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선행한 거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좀 실수 덜하고 내가 얼마만큼 더 잘 찍었냐 이런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2학기가 넘어가고 그 다음 2학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점점 더 상위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만한 거는 3등급도 많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등급까지도 많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얘네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많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1등급이었던 애가 내가 실수는 조금만 잘못해도 4등급이 될 수 있고요. 4등급이었던 애가 내가 조금만 더 잘 보면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등급 받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필러 문항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되게 매우 중요하고요. 조금 기본 개념 익히는 것 플러스 조금 어려운 문항들을 조금 많이 다루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원장님이랑 얘기해서 지금 신일고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안점을 둔 건 저희가 일단 레벨별반입니다. 학교별 반도 중요하지만 레벨별로 해서 나눌 수 있게 신일고반 같은 경우에서 5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두 번째는 심화응용반, 세 번째는 응용반, 그 다음에 기본반, 그 다음에 소수정예반 이렇게 나눴습니다.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수업 한 번, 제 수업 한 번 듣는 수업이 있고 아니면 원장님 수업이 듣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화응용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저하고 2번 다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 심화응용반하고요. 그 다음 심화반 아이들이 신일고 심화 수업을 들을 겁니다. 신일고 심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재는 고쟁이하고 신일고 내신 대비 교재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고쟁이로 해서 나가고 신일고 기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거 대비하는 내신 대비 교재를 동시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쟁이를 플러스해서 더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응용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가 심화반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교별 수업을 한번 듣고 원장님 수업을 한번 듣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력을 끌어올려서 심화반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일단 심화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응용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마플 시너지로 해서 유형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응용 수업을 해가지고 응용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형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용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응용반에서 들을 건데 주 2회 수업이고요. 토요일과 그 다음에 금요일 또는 일요일 수업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수업에는 여기서 신일고 내신 대비 교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심화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고쟁이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고쟁이가 아닌 여기서는 내신 대비 교재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는 내신 대비 교재로 나가고 첫 수업은 복소수부터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순서로 나가고요. 여기 응용 수업에서는 다항식의 연산,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순으로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월 달에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한 바퀴를 돌아서 2회 독을 할 수 있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시간 정도는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는 1일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1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그 단원에 맞춰서 단원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숙제 검사 및 오답 정리 그리고 오답 노트 하는 거는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학부모님, 학생, 그리고 그리고 조교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이런 식으로 숙제를 수업 전에 와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틀린 번호까지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교 선생님께서 매스플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쌍둥이 문제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클리닉 시간에 그 쌍둥이 문제를 고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1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보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블릿 PC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들을 다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풀이만 이렇게 보내드린 게 아니라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수업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 가지고요 학생들에게 공유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겨울방학 때도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요일날 추가 클리닉을 이용해가지고 숙제가 안 된 친구들이나 혹은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게 추가적으로 더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학기 중에는 그렇게는 많이는 못 부르겠지만 추가 클리닉 교실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 수업이고요. 뒤에 정석쌤 수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강북 이제 집중반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일단 우리 정석쌤께서 수업을 해주실 거고요. 앵콕학원에서 지금 중등부에서 2년 일하시고 작년부터 해서 수학관에서 같이 이렇게 에비고일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수학관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국 유파인에서도 일했었고 다양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일단 강북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나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여기 반에서 들을 것 같고요. 좀 여기서는 컨셉이 지금 보면 목요일 날은 6시부터 10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2시입니다. 하지만 사실 2시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반의 컨셉은 될 때까지 일요일에 잡아두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쌤 같은 경우에 10시에 와서 수업을 일단 완성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0시에 딱 끝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아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반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얘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는 기본반으로 해서 듣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전반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수업도 마펫 시너지로 해서 똑같이 교재가 나가는데요. 여기서는 터프 문항이나 아니면 1등급 문항들을 제외하고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내신 대비 교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정수쌤한테 다 공유해서 일단은 자료를 공유해서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레벨별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는 것만큼, 그리고 아이들이 레벨별로 나눠져서 이해가 더 쉽게 되는 수업들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반에서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 혹은 여럿이 있으면 저 질문을 잘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소수정예 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수정예 반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6명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시멈으로 6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1대1로 케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신일고 수학에서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어가지고 신일고 네네 영어 이렇게 해서 시진쌤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시간 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일고 1학년 영어를 맡고 있는 성시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3년째 신일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시험 때마다 항상 1등급은 2명 이상씩 나왔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시험 얘기로 가겠습니다. 그냥 시험 범위는 신일고는 크게는 3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교과서가 1개 들어가는데 1개 과가 들어갑니다. 교과서가 1개 과가 들어가는데 올해 개정된 교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학교원 선생님들도 지금 고민을 좀 하신 다음에 아마 첫 번째로 하실 것 선택하셨을 거고요. 1과가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1과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과가 들어갈 수도 있고 3과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항상 한 개씩 들어가는데 EBS에서 만든 보통은 1학년 대상으로 한 교재를 선택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를 선택을 했는데 올해도 올림포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교재를 바꿔 쓰기 때문에요. 근데 올해도 만약에 올림포스를 쓴다면 네, 뭐 감사한 상황인데 사실은 교재는 뭐 4년째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3월 26일에 보는 모의고사가 들어갈 거고요. 가장 많이 틀린 그러니까 전공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거 10개를 웹사이트에서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게 올라오면은 그거를 시험 범위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워드마스터라고 학교에서 그 예비 소집일에 나눠준 단어장이 있는데요. 진단평가도 시험 범위로 썼고요. 근데 이 워드마스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부터 제가 아까 교재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재작년에는 단어장을 다른 걸 썼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워드마스터를 썼는데 이제 올해 이 단어장을 또 쓰니까 이거는 지금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30일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진단평가 시험 범위가 1부터 25였는데 거기서 6개만 더해서 30일까지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진단평가에서 다 외웠으니까 그럼 거기서 6개만 더 외우면 되겠네?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로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서요. 서술형은 네모낭이 나오고요. 20점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는 바뀌고 그 다음에 문제 형식은 바뀌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보통 외부 지문이 좀 적게 나오면 2개, 근데 이제 보통은 3개를 출제하고 4개 출제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형별로 제가 문항을 분류해 본 건데 작년 중간고사 기준이고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어법이랑 어휘가 출제가 많이 됐다. 문항 개수입니다. 어법이 6문항이 출제가 됐고 어휘가 4문항이 출제가 됐다. 다른 거에 비해서 보시면은 독해는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이랑 어휘가 출제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어법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법 문제가 이 정도 나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서술형 가지고도 어법이 얼마든지 측정이 되고 어법상 틀리면은 감점 당하고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법은 오히려 이 6문항 말고도 더 넓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워드마스터가 1부터 30일이면은 단어 개수가 1430이니까 1240개입니다. 근데 그럼 1240개만 다 외우면은 완벽하게 되겠구나가 아니고요. 거기 표제어 말고 그 밑에 파생어 같은 거 있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 participate면은 명사형이 participation인데 그럼 명사형이 밑에 써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는 뭐 비슷한 뜻들이 2-3가지가 있지만 어떤 단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있거든요. 뭐 단어장에 이렇게 보시면 표제어가 있고 거기에 뜻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써 있어요. 근데 그 3가지가 있으면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컨테인 아시죠? 컨테이너 할 때 컨테인이에요. 그럼 컨테인은 다들 아시는 게 이제 포함하다, 함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출제된 거는 포함하다, 함유하다로 출제 안 하고요. 컨테이너 억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하다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가면 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를 그 워드마스터 단어장을 완벽하게 외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반복하면 출제 경향이 매년 바뀝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부분 교체가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학교에서 정해준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것도 내지만 그거 말고 새로 오신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1학년을 이번에 맡으신 선생님들이 본인이 창의적으로 문제 내시는 거를 좋아하셔서 그걸 적극 권장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시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문은 38개였는데 올해도 아마 그건 대동소이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 그렇게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요. 40개는 아니지만 뭐 30개에서 한 40개 사이 정도로 정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문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요. 지문을 그대로 내진 않습니다. 뭐 다 외우긴 당연히 힘들지만 만약에 정말로 열심히 해서 만약에 다 외웠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다 외워도 지문을 변형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형된 지문을 풀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라고 하면 이제 해석 능력이랑 어법이랑 어휘 능력이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한 학생이 결국에는 기본기에 충실한 상태에서 내신 자료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의고사가 1, 2등급 정도 나오면은 열심히 했을 때 모의고사가 1, 2등급이면은 1등급은 90점부터고 2등급은 80점부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2등급 정도 나오면은 내신 기간에 주어지는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서 아주 열심히 했어. 그럼 1등급 나올 수는 있습니다. 워드마스터는 직접 출제하지 않았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중간고사 때 그렇게 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직접 출제했습니다. 아마 출제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단평가도 보셨겠지만 진단평가 첫 페이지에 단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진단평가에서 봤던 그 문제가 비슷한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술형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어법사항이 틀리면은 감점이 되기 때문에 서술형 전체에서 어법이 체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정해지는 부교재에서 이제 내일 개학을 하니까 학교에서 부교재를 알려주실 거고요. 그 부교재에서 1강부터 진도 나가십니다. 그래서 뭐 보통 독해책 같은 경우는 1강이랑 2강은 굉장히 쉬운 단원이에요. 근데 1강이랑 2강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를 다 학습하셔야 돼요. 어떤 지문은 쉽고 어떤 지문은 어려우니까 어려운 지문이 출제 빈도가 높겠지?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지문도 충분히 변형시켜서 출제하기 때문에 아까 38개 지문이라고 말씀드리면 38개 지문을 다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는 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외부 지문 출제되기 때문에 외부 지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외부 지문은 어떻게 출제하냐? 수능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합니다.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1학년 모의고사 생각하시면 돼요. 뭐 빈칸 문제, 순서 문제, 뭐 주제 제목 문제 이런 거 출제하는 건데 외부 지문 문제는 모의고사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아요.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찬찬히 읽어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외부 지문은 물론 당황스럽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쉽진 않아요. 하지만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적진 않습니다. 38개 지문이 들어가는데 그게 올해도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어장이 들어가는데 그 단어장에 있는 표제어 말고 나머지 단어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량이 상당히 많죠. 전 지문을 다 숙지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문별로 주제 아니면 주제문이 있다면 주제 암기하셔야 되고 주제문이 있으면 그것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별로 이제 중요한 어법이 있을 거예요. 이 지문에서는 여기 이 어법 사항이 상당히 헷갈린다, 어렵다. 이거 그냥 보고 영작 못하겠다. 이런 것들 많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문별로 중요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뭐 주제문일 수도 있고 어법상 중요한 문장일 수도 있죠. 그런 문장들은 영작 대비해서 암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풀로 그냥 문장 쓰라고 나옵니다. 한글 준 다음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영작하시오. 단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중요한 문장들을 주요한 문장들을 영작 연습을 했다면은 그건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 전 지문 숙지를 하되 주제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요한 문장들도 영작 연습하셔야 돼요. 주요한 문장들은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이 만약에 모의고사 지문이 보통 한 단락이 있으면 문장이 보통 뭐 6개,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8개까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개, 3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봅니다.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시험 굉장히 철저하게 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했던 수업 내용이랑 자료 내용이랑 워크북이랑 그거에서 제가 뽑아서 테스트지 만들어서 테스트 진행하고요. 테스트 굉장히 철저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부모님한테 전달을 드립니다. 문자로 학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그날 외워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정리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PDF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은 저는 주 1회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요. 주 1회이고 수요일이랑 일요일 둘 중에 하루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학교 때까지 주 2회로 이제 보통 영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 1회만 해서는 학습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보강 영상을 전달을 하고요. 보강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학생한테 링크를 전달을 하고 그 수업을 보고 필기를 해서 저한테 사진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가 과제 검사는 중간 타임에 한 번 더 하고요. 그래서 학원에 오프라인으로 와서 수업하는 거는 주 1회지만 제가 주중에 수업 영상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 검사도 주중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주 2회 같은 주 1회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준비에 들어가는 거는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번 주 일요일 반은 3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반은 3월 12일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2회 수업이 또 있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앵커학원 고등부 원장 신유철입니다. 저는 짧게 간단하게 할 건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가 그 주 2회 반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부족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앵커학에 온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학원 경력은 한 15년, 16년 되고요. 근데 이제 신일고가 나름은 좀 피라미드 같아요. 성적대가 아주 잘하는 애 소수가 있고 그 밑을 깔아주는 그런 기반을 깔아주는 친구가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주 1회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이랑 토요일 날에 화요일 6시, 그 다음에 토요일 10시에 요게 약간 오타인데요. 여기 토요일도 이제 본관입니다. 화토 모두 본관에서 이제 기본반 학생들을 위한 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아까 이제 사실 저희 성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린 선생님의 주 1회 수업은 주 2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수업 체계나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근데 저는 이제 주 2회에서는 좀 부족한 친구들을 물리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붙잡아 두기 위해서 주 2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속 부족하다 하니 좀 그렇지만 기본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옆에서 감독하고 지켜보고 제대로 하는지 감시를 좀 해야 돼요. 폰도 절대로 만지게 못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수업적인 내용은 자신 있습니다. 이제 이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업만 하고 하면은 이래도 충분하죠. 근데 아까 시진 선생님 스타일처럼 근데 좀 기본반 제자들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붙잡아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주 2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이랑 비내신은 모두 제가 자체적으로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3월 1일 날 개강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그리고 소수입니다. 그리고 반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낫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취지대로 기본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소수 학생들을 더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으면 좋죠. 적더라도 한 명의 학생이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신일고 기본반 취지에 맞게끔 학생들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이제 사회도 이제 해요. 좀 이상하네요. 사회가 아니라 공통사회입니다. 공통사회, 죄송합니다. 공동사회죠. 통합사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통합사회를 이제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 통합사회 남태번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 통합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남택범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통합사회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 바로 2015 교육과정에서 사회 과목의 전반적인 지식들을 살펴보자라는 목표로 만들어졌던 과목입니다. 하지만 1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서만 존재하고 문과 학생들은 정작 2학년 때 선택 과목에서 수능 문제를 대비하는 과정 따라서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 즉 우리 교양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지식들, 윤리,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식들을 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에 커다란 변화가 이번 2022 교육과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함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과목들에서 학원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역사 과목을 주로 공부를 해서 역사 과목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또 당연히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사회과, 교과 9개 과목 중 대부분의 과목들을 오랫동안 수능시험 대비로 과목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랬던 저는 이제 서초에 있었던 미래탐구 그리고 종로 그리고 이강학원 등에서 일단 내신 대비 수업들을 주로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종로학원에 있을 때는 서초고 중심으로 내신 대비를, 대치 이강에서는 주로 중대부고 친구들과 휘문고 친구들의 내신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중계동에 있는 SR 학원에서는 주로 수능 과목을 강의했고요. 대치에 있는 브레인밸리 학원에서는 한성과학고 친구들의 통합사회 과목을 내신 대비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오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기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학종 전형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복지대학교의 겸임 교수뿐만 아니라 공무원 한국사 시장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들을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럼 이제 사회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회과의 달라진 모습들을 확인하시는 거겠는데요. 자, 일단 달라진 사회과의 첫 번째 핵심 문장은 고1 내신 공부가 수능까지 이어지게 변화되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는 앞으로 고3 때 치러지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수능시험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사회는 그동안 문이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사회 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살펴보는 과목이었다. 수능시험에는 선택 과목에서 수능시험을 골라서 치는 방식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기존에 있던 9개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치르던 방식이 아니라 통합사회 한 과목으로 응시하게 되면서 9개 과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통합사회 과목의 난이도로 수능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로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즉 내신은 고1 수준이지만 수능에서는 기존 선택 과목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9개 과목 수준으로 수능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이 부분이 바로 달라진 사회과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9개 과목 중에서 2학년 때 2과목 정도, 그리고 3학년 때 3과목 정도, 한 5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내신 공부로 배우고 그 중에서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2과목을 골라서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9개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 수준이 그대로 통합사회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사회 과목보다 공부해야 될 양이 확실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문제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부하지도 않았던 사회과의 9개 과목의 수준 문제들을 통합사회라는 이름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사회 과목의 전반적인 변화는 앞으로 사회 과목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 특히 수능 중심으로 입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난관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9개의 선택 과목이 있어서 여기에서 2과목을 수능 시험으로 고르고, 이 과목 중에서 4, 5과목이 내신 과목으로 그동안 2학년, 3학년 문과 학생들이 골랐다면, 이제 앞으로는 공통 과목으로 통합사회 한국사를 1학년 때 학습한 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의 과목으로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해 여러분들의 학점을 채우는 방식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이 1학년 이후에는 최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제외한 학종 전형과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과목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는 경제와 금융과 경제생활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이 과목들이 다 개강이 될까요? 다 개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 학교로 가서 공동과정으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공동과정 수업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로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들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로 적합성에 맞는 학과 과목들을 공부한 것이 이제 앞으로 내신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데, 그럼 문과 학생들만 진로를 짜는데 이 바뀐 과목들을 적용되는 거, 이거 어렵게 고민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과 학생들도 여기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중에 여러분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친구,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윤리문제 탐구와 같은 주제의 과목들을 이수했을 때 훨씬 더 진로 적합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환경공학을 전공하겠다라는 친구 같은 경우엔 도시의 미래탐구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같은 과목들이 전공 적합성에 높은 과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라는 과목을 1학년 때 통사로만 만나고 그 이후에는 과학 과목만 선택했던 이과 학생들에게도 사회 과목의 융합 지식이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 바로 2022 교육과정의 사회 과목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통합사회는 어떤 위상과 어떻게 변화를 갖고 있는지 통합사회 변화를 좀 살펴보자면, 자,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전 2015 개정 통합사회에서는 총 9개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내용들이 22년에는 10개 단원으로 확대가 됐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예전의 통합사회는 쉬운 과목이었으니까 이제 2022에도 쉽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택 과목 9개 난이도가 그대로 통합사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앞으로 통합사회 수능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겠다라는 것을 예시표로 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간략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에 대한 서양 사상가를 묻고 있는 이 문제는 앞단원에서 보면 인간과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하는 제1단원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에서 출제된 것입니다. 자, 예전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다라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를 언급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 요 정도 얘기하고, 중세 기독교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현대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 정도를 논의하는 내용의 쉬운 난이도였는데요.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자,
앞에 있는 갑이라는 사상가는 최고 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보니까 자,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다 끝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은 그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중세의 철학자였었던 예를 들면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근대 철학자들 이들이 말하는 행복의 가치들이 들어있는 거. 요거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삽입된 형태로 통합사회 문제가 좀 더 심화되어서 문제가 제공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선지로 가보게 되면은 자, 행복의 필수인가?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가? 그래서 또 이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논하는데 이 이성이 있는 애 없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했던 칸트 같은 철학자들도 또 확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변화가 첫 번째 문제에서 확인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역시도 갑을 사상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갑은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강조하고 있으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학자. 자, 을은 인간은 대지의 구성원이다라고 하니까 레오폴드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는데요. 이 두 사람 역시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등장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니까 문항의 다음 자료를 보니까 자, 우리나라 지도가 그려져 있고 판문점에서 어디까지 강원도 고성 지역까지 우리나라의 군사분계선과 휴전선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휴전선이라고 하는 내용은 동아시아사 마지막 단원인 평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관한 내용과 확대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의 특징을 묻는 한국지리 과목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그리고 동아시아사와 같은 과목들이 호환될 수 있는 주제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 이렇게 통합사회 과목이 기존에 있던 선택 과목 9과목의 핵심 요소들을 이해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통합사회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학교의 내신 과목이 원래 어려웠었던 신일고와 같은 학교에서는 당연히 통합사회 과목의 난이도도 높여서 출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높이겠느냐? 바로 이러한 융합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하나의 교과, 예를 들면 윤리면 윤리, 그 다음에 지리면 지리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었던 파트들이 다른 과목들과 연합된, 융합된 가학문적인 문제들로 구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통합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내신 대비를 진행할 것이냐. 자, 첫 번째로는요, 신일고 담당반으로 토요일 날 개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연합반으로 일요일 날 개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개강 일자는 5주 단기 특강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강 일자는 좀 더 조율될 확률이 높은데요. 아마 이보다 좀 더 늦어져서 시험 대비 5주 완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신일고 전문반은 3시간, 학교 융합반은 4시간씩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보통 수업이 진행되게 되면은 2시간 정도로 진행되던 수업을 이렇게 늘려서 수업 시간을 구성한 이유는 이 통합사회 과목은 이 시간 안에 개념을 배우고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한 큐의 모든 것들을 끝내버릴 목적으로 시간을 좀 더 길게 배치했습니다. 즉 5번의 학원 수강으로 내신 대비 통합사회를 완벽하게 끝낸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설정한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지필고사에 대한 대비로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필고사 대비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적 향상을 위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지필평가라고 하는 거, 이거 작년도에 공개되었던, 작년도 공시되어 있던 신일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계획표인데요. 자, 지필평가의 비율은 60%, 그리고 수행평가 비율은 40%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지필평가 1차, 2차 중간 기말고사를 다 100점씩 맞으면 되겠지만 문제는 수행평가 점수가 낮으면 아무래도 1등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행평가와 관련되어서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에 맞춰서 그 진로에 따른 수행평가에 관련된 주제들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올바로 작성이 됐는가? 바로 학교마다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표와 채점 기준표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요소들에 맞춰서 학생들이 작성한 것들을 확인해서 학생들이 수행평가로 점수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도록 요 5주 특강 도중에 발생하는 수행평가까지도 함께 챙겨서 학생들의 1등급을 만들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사회 지금 작년까지 운영됐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확률이 있어요. 아니, 그대로 똑같이 갈 확률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에는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봤더니 교수학습 운영계획에 따라서 작년에는 1단원부터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올해도 1단원부터 수업이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학생들이 개학 후에 어디부터 진도를 나가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5주 특강으로 대비할 테니까 그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그리고 작년도 수행평가였었던 행복한 의미, 삶의 행복한 의미 성찰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맞춰서 학생들의 자료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최적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중간과 기말고사 사이에 나왔었던 수행평가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대비 과정에서 또 함께 한번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일고등학교를 위한 1등급 내신 확보를 위한 통합사회 5주 특강과 그리고 그 특강을 위한 수업 과정들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 드렸는데요. 자, 사회과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이 아직까지 많이 혼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선택에 있어서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학원 국어 강사 정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일고 1학년 입시 설명회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어떤 강사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력은 이렇게 되고요. 일단 제가 목동이랑 서초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서초 같은 경우에 한 3, 4년 전쯤에 전국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이 추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전국에서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았던 학교가 서초에 있는 세화고라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도 학교 학생들 내신을 진행했었는데 2등, 3등 하는 친구들을 제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꾸준히 제 수업을 듣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목동이랑 서초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스스로 수업의 완성도라거나 혹은 강사로서의 경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작년부터 행복학원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높은 수준의 강의 수준, 그리고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제가 학원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따라오고 싶어 하던 부분, 네, 그런 것들이고요. 네, 겨울방학 수강평 이벤트 부분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수강평 이벤트를 했었어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 실제 학생들의 수강평 예시가 나와 있는데 매일 제 성이고 길리서준 학생이 제 수강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국어 시험 성적이 한 40점대였는데 제 수업 듣기 시작하고 한 3개월 만에 70점, 80점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를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자랑이었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가거나 기타 홍보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더 상세하게 접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국어 1과 2로 1학년 때 쪼개졌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과서였던 것들이 9종의 교과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부분이 더 심화되고 세분화되었는데요. 다만 기존의 진로 선택 부분에 내신 점수로 들어갈 때 절대평가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해야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변별력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들이 심화되고 세분화되었으나 실제 학교 내신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1학년 때 한해 국어, 그쵸? 그것이 공통국어로 여전히 중요하고 특히 내용에 있어서는 문법과 고전문학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요. 그리고 이 평가 부분인데 상대평가 부분에 있어서 보통 교과에 5등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존의 내신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였는데 오히려 변별력이 이제 줄어든 상황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수능을 중심으로 수능 정시에 있어서 국어는 입시에 어떻게 중요한지 그 중요하다고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점 분포입니다. 일단 최근 3개년 동안에 최근 3개년 수능에서 국어는 항상 수학보다도 더 2점씩 높은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여왔는데요. 국어는 화석보다 언매가 선택 과목으로서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서 수학은 이 세 가지 선택 과목 중에 미적이 가장 어렵고요. 이렇다 보니 언매와 미적을 비교했을 때 이런 정도의 최고점이 나타나게 되고 항상 수학보다도 더 중요했었죠. 단순히 표준 점수 2점의 차이가 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등급별 표준 점수 분포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등급별 표준 점수 분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1등급에서 17개죠. 그리고 2022년에는 18개입니다. 수학도 15개, 2022년에는 11개밖에 안 되는데요. 국어가 압도적으로 표준 점수 분포가 많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제가 사탐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탐의 경우에 생윤 2024 표준 점수 최고점 65점입니다. 그런데 사회문화 표준 점수 최고점 70점입니다. 적당히 난이도와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생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죠. 굉장히 쉽다 보니 표준 점수 분포입니다. 아까 전에 국어에서도 보실 수 있었던 표준 점수 분포인데요. 지금 표준 점수 분포가 생윤이 1등급에 하나 있고요. 사문 같은 경우는 1등급에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가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기를 보시면 2023년 생윤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표준 점수 분포 하나, 1등급에 하나, 2등급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점을 받으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윤을 잘해서 50점 만점을 받았어도 100분율로 따졌을 때는 96% 위치에 존재하는 학생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즉 변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2등급은 어때요? 2등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래는 상위 95%에 있어야 되는 학생들 끌어내려지고요. 88%에 있어야 되는 학생들이 끌어올려져서 여기서 만납니다. 표준 점수 분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시험이 쉬웠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문 같은 경우에는 5개입니다. 1등급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변별하니 매우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표준 점수 분포의 가시적인 도식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국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어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표준 점수 분포가 17개라는 뜻은 그렇다면 1등급이라니 100분율로 따졌을 때 96%에서 100% 상위, 즉
상위 4%이 무려 17개의 계단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 계단마다 학생들이 다 변별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변별이 대학 갈 때 전형 점수로 고스란히 환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국어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대학이 전형 점수에 이 국어를 반영할 때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과목과의 이번엔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영어를 비교했을 때 영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수능에서 절대평가입니다. 자, 절대평가라고 한다면 일정한 기준 점수를 넘기만 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어는 쉬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4.7% 안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요. 자, 상위 4.7% 안에 든다는 것은 사실 상대평가는 다름없어요. 왜냐? 상대평가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위 4%예요. 상대평가 1등급이 상위 4%인데 절대평가의 영어도 1등급이 4.7%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똑같이 1등급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시간 많이 투자해야겠죠? 자, 이렇게 시간 많이 투자해서 열심히 경쟁해서 영어 1등급 받으면 대학 갈 때 얼마나 유리할까요? 그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 학교별로 주요 학교들에서 1등급일 때, 영어가 1등급일 때와 영어가 2등급일 때 얼마나 감점이 일어나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즉, 영어 1등급일 때는 자연계 기준, 건국대 자연 기준 1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가령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2.4점의 감점이 있네요. 재밌는 건 서울판대 같은 경우에 감점이 없습니다. 1등급을 받으나 2등급을 받으나 대학 갈 때 똑같아요. 영어를 열심히 경쟁해서 1등급 상위 4.7%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받았어도 이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국어는요? 국어는 어떻게 중요한지 비교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비교했을 때요, 영어가 1등급인 학생이 국어 표준 점수는 124점일 때다가 영어는 2등급이지만 국어 표점이 1점씩 높아지는 학생들의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건 원점수도 아니고 표준점수라는 점인데요. 표준점수로 가면 4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문제도 아니에요. 대략 0.7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아니고 문제 하나도 아니고 0.7개 정도 더 맞았을 때 표준점수 4점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자, 대학을 갈 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모두 국어 표준 점수가 높을 때 유리한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어 여기를 좀 볼까요? 자, 중앙대를 들어갈 때 이 전형으로 중앙대를 지원하게 되면 영어가 1등급인 것보다 오히려 영어는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표준점수, 국어 표준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비교해보시면 어때요? 국어 표점 1점이 영어 한 등급보다도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대학마다 전형 점수 계산 방식이 다르고 반영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어느 대학이든 영어보다는 국어가 훨씬 중요하고 높게 반영이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 뭐 영어는 일주일에 2번 가고 국어는 일주일에 1번 가고 영어 숙제하다가 영어 공부하다가 국어 숙제 못하고 국어 공부 시간 줄이고 이러는 학생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수능 기준으로는 그리고
수시를 가더라도 대부분 최저를 위해서라도 수능을 보게 되기 때문에 수능에 있어서 국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국어 학원, 좋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또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저는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신일고 기출 경향을 한번 도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일고 기출의 특징을 아무래도 신일고 국어 선생님들은 학생이 전형적인 내신 스타일의 공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조금 더 수능 공부에 가까운 국어 공부를 평소에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이 외신 문제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외부시는 거예요. 자, 외부 지문으로 처음에 1번부터 7번까지를 싹 다 구성했습니다. 요게 신일고 2학년 1학기 문학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거는 거의 안 되고 시험부터.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기의 길이가 12줄 정도 되죠. 수능도 보기도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기는 짧은 편이지만 여기에 사용된 개념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선지의 길이가 3줄이 됩니다. 수능 국어예요. 그쵸? 거의. 그러니까 완전 내신이 모의고사처럼 나오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공부도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현수절 말세점 같은 경우에 보통은 교과서에 실린 일부분만 가지고 아주 일부분을 잘라서 이제 시험에도 내고 교과서에서 밑줄 긋고 외우게 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시험 출제 방식이라면 신일본이 현대소설 말세전을 한 권을 통째로 학생들에게 읽어오라고 해요. 이제 파일을 나눠주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세전 하나를 작품으로서, 문학 작품으로서 온전히 감상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문학적 독서 경험을 쌓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지정되지 않은 범위에서 랜덤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냥 정해진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전시가 청산별곡 같은 경우는요, 청산별곡이라고 하면은 많은 문학 교과서에서 실렸을 때, 자, 여기에 담겨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달달달 암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개념을 시화시켜서 꼬아가지고 출제를 하는 게 전형적인 내신 출제 방식이라면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냈어요. 이게 문제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보기도 있고 선지도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지문을 배우고 나서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은 보통의 학원에서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많이 암기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엇나가고 빗나가면서 일부러 오히려 학생들의 기대, 학원 선생들의 예측을 어그러뜨리는 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고전소설 인생구장절입니다. 보기가요. 네, 문단이 3개나 있고요. 자, 여기서도 보기 길이가 만만치 않네요. 자, 오히려 고전소설인 인생규장적은 내용이 단순하고 쉬운 편입니다. 사람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사람 이야기라서 난이도가 쉽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보통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한 번 더 뒤틀어서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수능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수능도 보기가 이렇게 길어지진 않거든요. 마치 논술 문제 내듯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의 출제 경향은 딱 그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학원에서 예상하는 방식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느냐?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하듯이 국어 자체의 실력을 늘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 내신을 대비하듯이 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신에서도 손해보고 물론 장기적으로 수능에서도 손해겠죠. 자, 따라서 좀 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즉 사전 공세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학원이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체계적인 학습과 여기에다가 이 내신 스타일의 교과서 지문 학습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학생의 의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의 내신을 담당하든지 간에 항상 모의고사를 같이 가거든요. 수능과 병행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학생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실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신일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방식의 지도를 하고 있고 제가 목동이나 강남에서 내신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수능형으로 나와요. 제가 그런 곳에서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류의 신일고 기출에 대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 개성고 2학년의 경우는요, 1, 2학기 전부 다 재원생의 30%가 정규 10등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1학기에는 정규 1등 배출했고 2학기에는 정규 2등을 배출했었고요. 4월 한평, 9월 한평, 개성고가 딱 두 번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때마다 정규 1등이 다시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개성고도 마찬가지로 내신과 수능이 밀접한 형태로 출제되는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 저희 수업 방식과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영어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전교 1, 2등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서도 전교 1등 다 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일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인 전교 1등은 제가 배출을 못했고요. 제가 신일고 2학년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1등급은 애들은 학원 어디 다녀?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 대답이 국어 1등급인 애들은 학원을 안 다닌대요. 학원을 안 다니고 그런 친구들 있죠. 어렸을 때부터 책만 읽고 원래부터 국어 잘하는 친구들 있죠. 예, 그런 친구들이 보통 상위권 1등급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학원 보통 안 다니고 혼자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신일고가 유달리 시험이 어렵고 개성고나 영어고에 비교해서도 난이도가 훨씬 더 크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신일고 2학년의 경우에는 그래서 1등급은 제가 배출을 못했지만 아쉽게도 대신에 제가 데리고 있던 4등급 학생들을 2등급까지 키우는 거에 금방 점수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부분이 저는 그 강사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과 관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잘하는 편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예를 들면 개성고 작년 2학년 친구 중에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낯가림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수업을 듣고 싶은데 현강으로 나오기는 좀 이제 부끄럽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인터넷 강의처럼 듣고 싶다고, 영상으로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내 수업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줬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1년 동안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만 제 강의만 수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내신에서 전교 10위권 계속 유지했고요. 1, 2학기 모의고사도 1등급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잘하던 친구였냐? 그것도 아니고요. 모의고사도 원래 2등급, 3등급 나오는 친구예요. 그런데 1등급이 고정됐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신과 모의고사가 한 번에 올랐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영상으로만 들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이러한 성과니 그러니까 관리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즉 학생들을 막 붙잡아주고 그 집에 못 가게 하고 외우게 시키고 몇 시간씩 계속 문제 풀게 하고 이런 종류의 스파르타식 관리보다는 단순히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는 편인데 그때는 강의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신있게 저는 강의를 잘하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일고 1학년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문학관에서 수업이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해서 확인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문학관입니다. 네, 질문 답변인데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의 자료를 제공해드리다 보니 실시간으로 Q&A를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보시고 저희 학원 쪽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정현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